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고해야 할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화 연구의 1차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화 연구에서 참고하는 1차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국 현대 한국인 제재 작품입니다. 중국 현대 한국인 제재 작품은 앞으로는 간단히 한국인 제재 작품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 제재 작품의 한국어 번역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설화와 동화를 포함한 한국 문학 작품의 중국어 번역본입니다. 한국인을 제재로 한 중국 현대문학 작품은 소설, 극본, 산문, 시가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나타났습니다. 먼저 단편 소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한국인을 묘사한 단편 소설은 90여 편 정도가 됩니다. 이들 작품은 처음에 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후 나중에 단행본 단편 소설집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부 작품은 처음부터 단행본 단편 소설집에 수록되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인을 묘사한 단편 소설은 한국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작품의 배경은 주로 중국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외에도 한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의 나라가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 첫 번째 작품은 꼬머로의 단편 소설 목양애화입니다. 이 작품은 중국, 현대 한국인을 묘사한 최초의 단편 소설로 1919년 11월 신중국이라는 잡지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목양애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민숭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민숭하는요, 조선의 고관으로 조선이 일제에 강제 병합된 후 자신의 딸 민페이, 그리고 현대 여성으로 묘사된 후처, 그리고 함께 서울을 떠나 금강산에 응거합니다. 민숭아는 금강산에서 자신을 따라온 하인 윤석호의 아들 윤자영에게 학문과 무예를 연마시켜 나라를 찾으려는 희망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골에서의 은둔 생활에 실증을 느낀 후처와 하인 윤석호의 배신으로 이 민숭아의 이러한 계획은 파탄이 나게 됩니다. 결과는요, 윤자영은 민숭아를 배신하여 죽고, 후처는 자살을 하고, 그리고 민숭아는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고, 하인 윤석호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금 보셨듯이 이 목양해화의 줄거리는 비교적 유치합니다. 이것은 초기 한국인 제재 작품 창작이 가진 한계이죠. 하지만 이러한 작품들은 바로 이전 청말 민국 초 중국 문인의 한국인 제재 소설 창작과 비교할 때면은 문학사적으로 적지 않은 의의가 발견되는 작품입니다. 한국인 제재 작품은 이렇게 처음에는 유치한 단계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세련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작품은 리우바이의 기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기명은 1944년 출판된 리우바이의 단편 소설집 기명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여기서 기명은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인 여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단편 소설집 기명은 한국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이 단편 소설집의 제목이 된 경우입니다. 이 기명의 줄거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명은 어느 날 백마금강공사 직원인 남편 일본인 마쓰다와 함께 중국 유격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명은 처음에 유격대에 반감이 있었으나 유격대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격대의 은신처에서 도망을 가자는 일본인 남편의 요청을 거절하고 유격대에 남아 항일투쟁에 종사합니다. 김영은 1940년대 초 친공산당 작가의 한국인 제재 소설 창작가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페이안의 어느 조선인은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36년 제1 중국 유학생이 만든 잡지 질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어느 조선인은 제1 유학생 나의 시선을 따라 한 제1 한국인 청년이 일본 대학에서 겪는 고난과 좌절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다음은 중편 소설과 장편 소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한국인을 묘사한 중장편 소설은 모두 12편입니다. 한국인 제재 소설은 1940년 전후 나타난 이러한 중장편 소설로 인해서 중국 문학사에서 하나의 문학 현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중편 소설과 장편 소설은요, 단편 소설과 달리 공간적 배경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요, 한 2편 정도가 중국의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요, 한 3편에서 4편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작품이 한중의 연대의식과 제중 농민의 현실에 대한 묘사가 주로 나왔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단편 소설에서는 일부 작품에서 중국인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부정적인 한국인을 묘사한 작품이 나왔죠. 그런데 이 중장편 소설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한국인을 묘사한 작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리후잉의 만보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만보산은 1931년 7월 중국 동북에 있는 장춘현 만보산 지역에서 한중 양국 농민이 충돌한 만보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33년 3월 상하이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소설 만보산은 대체로 보면 역사 사건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소설에 등장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실제 역사 사건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역사적 사실과 달리 작가는 한중의 연대의식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소설 만보산에서는요, 한국인 김복이 중국인 농민의 모임에 참가하여 자신이 경험했던 일제의 침략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중국 농민과 협력하여 일본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이 추가로 묘사되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작품이죠. 1939년 10월 출판된 로빈즈의 국경선에서도 중국 동북을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도 여러 한국인의 유형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편 소설 국경선에서의 공간적 배경은 한국, 중국, 러시아의 국경이 교차하는 훈춘이라는 지역이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이 훈춘이라는 지역에는요, 당시 러시아인, 한국인, 만주족, 한족 이 4개의 민족이 섞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중국인 류창이 이끄는 중국 우영군과 한국인 김계가 중심이 된 고려 홍당이 연합하여 일본군을 물리치는 내용이 작품의 줄거리의 한 갈래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로빈지의 장편소설 혼돈은 현재 짱뿌웨이 가족사 제1부 유년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1943년 처음 인간세라는 잡지에 유년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이후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단행본 출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어 현재에도 여러 제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혼돈은 중국인 소년 짱뿌웨이가 관찰한
1910년에서 1920년 사이 훈춘 사회가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이 훈춘 사회 아시죠? 러시아인, 중국인, 한국인 이런 여러 민족이 사는 지역이죠. 이 작품에는 주로 중국인이 등장하지만 당시 중국 만주에 살았던 여러 유형의 한국인의 모습, 예를 들어서 중국 지주의 수탈을 받는 농민, 고단한 삶을 사는 부녀자, 그리고 중국인 아이의 괴롭힘을 당하는 한국인 아이, 그리고 또 한국인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는 기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형상이죠. 독립운동가 등과 같은 한국인도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작품은 산문 중에서 수필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한국인을 묘사한 수필은 서발을 포함하여 150편 정도가 됩니다. 이들 작품 대부분은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었고요. 이들 작품에서는 주로 3.1운동 이후 나타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새로운 시선과 감정, 특히 청말 민국 초기 중국 고대 문인의 시선과 구별되는 신시대 중국 지식인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났습니다. 화면 오른쪽, 화면이 왼쪽이죠. 화면 왼쪽에 보이는 글은 1919년 3월 천주슈가 매주 평론이라는 잡지에 발표한 한국 독립운동의 감상이라는 글입니다. 천주슈는 이 글에서 이번 한국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진실되고 비장하며 명확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민의에 의해 일어났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죠? 여러분은 앞에 강의에서 1914년 천두슈가 발표한 애국심과 자각심이라는 글 일부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불과 5년의 차이에 이처럼 천주슈의 한국인과는 180도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주슈가 왜 그런지는 중국 문학사와 중국인의 시선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의 관점 혹은 한국학의 관점에서 중국 문학 작품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작업을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가운데에 있는 작품은요, 아주 유명한 문인이죠. 쪼쭈어런이 1926년 2월에 발표한 글 이완용과 박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쪼쭈어는 이 글에서 매국노 이완용과 이락을 암살을 했던 혐의로 체포된 제1교표죠. 박열을 서로 대비시켜 이 서로 다른 두 명의 한국인에 대한 자신의 애증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있는 글은 후밍슈의 역사와 문학으로 본 한국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1939년 구망일보에 처음 게재된 글이고요. 이 글은 제목 그대로 한국의 역사와 문학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여행기입니다. 제가 잠깐 하나를 더 넘어왔네요. 다시 시작할까요?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산문 중 르뽀입니다. 한국인과 관련된 르뽀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르뽀는 당시 급박했던 중일전쟁의 형세를 반영한 관계로 해서요. 한중의 연대의식을 강조한 선전성에 치우친 작품이 비교적 많은 특징을 보입니다. 한국인을 묘사하는 르뽀는요. 중일 전쟁에 치열했던 1940년 전후 많이 발표되는데요. 대부분의 작품이 주제가 대동소이한 관계로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는 일단 그 중에서 예술성이 비교적 뛰어난 100편 정도를 추려서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한국인 관련 르뽀에는
전쟁 상황에서 발표되어 이 중국군과 협력한 조선 의용대의 무장 투쟁 그리고 선전 활동, 문예 활동 등을 묘사한 작품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 화면 왼쪽에 보이는 전선의 조선 의용대는 1939년 신화일보에 발표된 작품으로서 당시 조선 의용대 관련 룩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인성의 회복은 1942년 문예의 진지라는 잡지에 연재된 후 단행본으로 출판된 장편 룩보입니다. 이 작품에는 팔로군에 귀순한 일본군 병사와 사로잡힌 일본군 포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팔로군에 귀순하거나 사로잡힌 일본군 포로 중에는 한국인 병사도 있었는데요. 이 작품에 바로 이러한 일본군 출신 한국인 병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인의 한국 여행기는 한 40편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검토하지 못한 자료가 많다는 사실을 참고할 때 이 중국인의 한국 여행기는 차후 추가적인 작품 발굴이 가장 기대되는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까지 발견된 한국 여행기를 살펴보면 중국인이 한국만을 전문적으로 여행한 후 기록한 여행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식민지 시기 일본에 의해 강제 이식된 한국의 근대 시설로는 학교와 공장이 대표적이죠. 바로 이것을 견학하거나 일본, 유럽, 미주를 가기 위해 한국을 경유한 후 남긴 기록입니다. 그래서요, 이 한국 여행기에 묘사된 중국인의 여정은 기차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품에 묘사된 한국인은 교류와 대화의 대상이 아닌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여행기에 등장하는 장소로는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산,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산이죠. 금강산도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을 묘사한 중국 현대 시가는 사용 언어에 따라 구어체로 창작한 백화시와 문언문으로 창작한 구체시로 나뉩니다. 이 현재 백화시의 경우는 50수 정도가 발견되었고요. 구체시는 205수가 넘는 작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백화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시가의 경우 작품 주제가 한국인의 항일 투쟁을 찬양하거나 항일 의식을 고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 1920년대 발표된 한국인 시가는 예술성이 비교적 높고요. 1930년대 이후 발표된 시가는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한 반발로 전쟁 승리를 위한 선전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화면 왼쪽에 쭈주칭의 조선의 야곡이 있습니다. 이 쭈주칭이 1926년 발표한 이 조선의 야곡은 현재까지 발견된 한국인 제재 시가 중 가장 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총 3절로 이루어졌고요. 134행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선의 야곡은 1926년 6월 10일 조선의 마지막 국왕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일어난 60만세 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당시 순종의 죽음을 맞이한 한국인이 느꼈을 슬픔, 분노, 저항, 좌절 등을 상상하고 격정적인 시어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 보이는 작품은 중국 우익문이죠. 왕핑링의 조선을 슬퍼하다입니다. 이 시는 제목대로 조선의 비참한 운명에 동정을 표하며 한국인의 각성을 요구한 시입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시는 황야오맨의 조선의 소년에게라는 시입니다. 이 시대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산문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5년을 간격으로 만난
서로 다른 한국인 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일제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그 한국의 비극과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한중 양국인의 투쟁을 서정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극본을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한국인을 묘사한 극본은 20여 편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20년을 전후하여 안중근, 고려 망국기 등과 같은 연극이 공연되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들 연극의 극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통해 관객을 만나는 극본의 경우는요, 3.1운동, 윤봉길 의거, 만보선 사건 등과 같은 한중의 중요한 역사 사건이 제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1운동을 반영한 극본의 성취는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단행본으로 출판된 한국인 관련 극본은 총 3부인데요. 이 중 2부가 3.1운동에 참가한 한국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극본입니다.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허야오의 산하루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양한성의 무궁화 노래가 바로 3.1운동을 묘사한 대표적인 단행본으로 출판한 극본입니다. 이 두 개의 극본은 현재 한국인 제재 작품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 현대 문학사에서도 비교적 중요한 극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극본은 조국에 없는 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 중국 현대 문학사에서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친의 동명 단편 소설 조국에 없는 아이를 극본으로 개작한 작품입니다.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설, 극본, 산문, 시가 등 여러 장르의 한국인 제재 작품 중 그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품들은 어떠한 창작 경로를 거쳐 창작되었을까요? 중국 작가의 한국인 형상 창조는 기본적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인은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자국인을 묘사한 작품과 비교할 때 창작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비교적 중요한 작품으로 취급받는 한국인 제재 작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가의 체험이 반영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작가의 체험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중국 문학사에 나타난 한국인 제재 작품을 살펴보면요. 특히 한국인과 접촉이 빈번했던 중국 동북 지역 출신의 작가들 그리고 빠진, 분하이프, 양한성 등과 같이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이러한 인연이 있는 작가들이 자신을 체험으로 만든 작품들이 작품 중에 우수한 작품이 비교적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취급받는 작품들은 작가의 체험이 반영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작가의 긍정적인 체험, 부정적인 체험 모두는 한국인 제재 작품에서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대문학사에 나타난 아주 우수한 작품들은 대부분 작가의 체험에 의해 나타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인의 체험이 반영된 경우입니다. 이 한국인의 체험 반영은 한국인의 구술 그리고 한국인이 제공한 문자 자료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전자로는 항일투사 이범석의 자기경력 구술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후자로는 한인 애국단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도해실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도해실기는 1932년 중국에서 중국어로 출판된 책입니다. 이 한국인의 묘사한 작품을 창작한 중국 작가 모두가 빠진 그리고 양한성, 분하이프처럼 한국인과 직접 교류를 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다른 작가들처럼 한국인의 경험을 담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작가는 자신의 상상력에 기대어서
한국인을 묘사한 작품을 창작하였는데요. 이 경우 중국 현대 문학사에 이미 나타난 중국인 형상을 변형시켜 한국인 형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30년대 전후 중국 우익 작가들이 묘사한 한국인 애국지사 형상입니다. 중국 우익 작가들이 묘사한 한국인 애국지사 형상은 사실 주인공의 국적을 제하면 중국인 혁명가 형상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한국인 제재 작품은 시대의 산물인 관계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 항의를 주제로 한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이념이 시대의 정신인 항일과 결합하여 한국인 주인공의 이미지가 미리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살펴본 리후잉의 장편소설 만보산에 등장하는 한국인 농민, 그리고 리우바이의 단편소설 김영에 등장하는 주인공 김영, 그리고 조선의원대 관련 르보에 등장하는 조선의원대 대원의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연구의 1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현대 한국인 지제 작품의 한국어 번역본은 700편에 이르는 중국어로 창작된 한국인 지제 원본의 수를 생각하면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지제 작품의 한국어 번역의 역사는 그렇게 짧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이 모두 한국의 여러 번역가에 의해서 고민에 의해서 의미 있는 작품들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이 한국인 제재의 작품의 한국어 번역본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많이 번역된 작품은 꼬머로의 단편소설 목양애화입니다. 이 목양애화는요,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한국 문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몇 차례 번역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1932년부터 2017년까지 목양애화는 양백화, 엄영욱 등에 의해서 총 4차례에 걸쳐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분하이프의 단편 소설도 비교적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분하이프의 단편 소설은 광복 직후 단편 소설집 러시아의 사랑이 송지영에 의해 번역되면서 여러 판본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편 소설 번역본도 있습니다. 소진의 8월의 향촌, 분하이프의 톰스크의 연인들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작품의 번역 동기, 번역 과정, 번역 결과, 그리고 이들 번역본에 대한 한중의 연구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인의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영향, 그리고 중국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와 오해 등에 대한 여러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한국 문학의 중국어 번역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재까지 한국 현대 문학의 중국어 번역본은 단편소설 17편, 단편소설집 2부, 시가 24소, 산문 3편, 그리고 산문집 일부와 극본 2편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역 작품의 사진은 왼쪽부터 보시면요, 장혁주의 작품을 번역한 조선풍운 산령 추장전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조벽암의 구집과 고양이의 중국어 번역본입니다. 당시 중국의 번역가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출판된 한국문학 작품을 저본을 하여 중국어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한국 현대문학 번역 작품 중 특히 장혁주의 작품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중국 작가의 한국인 제재 작품 창작과 중국 번역가의 한국문학 작품의 중국어 번역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진행되었지만
서로 다른 문화 배경과 동력이 작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설화 그리고 동아의 중국어 번역본 출판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설화와 동아의 번역은 현재를 기준으로 설화 55편, 설화집 세부, 동아집 세부가 발견되었습니다. 화면 왼편에 보이는 쪼쪼의 조선 설화는 중국 현대 최초의 한국 설화 번역으로 1925년 5월 어사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이는 조선 민간 호사는 1932년과 1933년 각각 초판과 재판이 발행된 한국 설화 번역집입니다. 이 번역집은 현대 중국의 저명한 문의이죠. 유관농의 딸 류사후이가 15세에 번역한 한국 설화집입니다. 조선 민간 고사에는 여러 문해계 인사들이 출판에 참여해서 유명해졌는데요. 당시 최고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쥐배홍이 조선 민간 고사에 수록된 사파를 그렸고요. 차이엔페이가 책의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쪼쪼런과 류건농이 각각 이 책의 서문과 후기를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1차 자료에 작품 원론과 작품 원문과 관련 연구 성과가 수록된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화 연구 자료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왼편에 보이시는 사진은 중국 현대문학 속의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록에는 당시를 기준으로 제가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생원 리춘광 교수와 함께 발굴 정리한 번역을 포함한 한국인 관련 중국 현대문학 작품의 서지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책은 리춘광 교수와 연변대학 김병민 교수의 노력으로 2014년에 출판된 중국 현대문학과 한국 자료 청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책에는 1951년부터 2014년까지 발견된 450여 편의 한국인 관련 작품과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의 원문, 그리고 1951년 이후 한중일 삼국 연구자가 발표한 주요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제1권부터 7권까지는 작품 원문이 수록되어 있고요. 제8권부터 10권까지는 관련 논문과 작품의 서지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책은 2020년에 출판된 총 2권으로 이루어진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에는 2014년에 발표된 가운데 있는 책이죠. 중국 현대문학과 한국 자료 청소 출판 후 추가로 발견된 작품과 연구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요, 한국인을 묘사한 구체 시가 250수, 그리고 중국 문인의 한국 여행기 30여 편, 그리고 현대라는 시기에 발표된 한국인을 묘사한 문헌소설과 장애소설 10여 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의 1차 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들은 제가 임의로 선택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화 연구의 1차 자료를 살펴보실 때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전체 800여 편에 이르는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화 연구 1차 자료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아직도 발굴을 기다리는 한국인 제재 작품과 한국 문화의 중국어 번역본이 많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해서 여러분이 관련 작품을 보시면서 새로운 작품을 발굴할 때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는 한중문학 교류사에서 새로운 의미, 그리고 특히 한국학의 입장에서 중국 문학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1차 자료에 대한 소개를 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